자, 이번 시간부터 부동산 정책론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서는 5문항 정도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일단은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다. 자, 부동산 문제라는 게 인간과 부동산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다. 말이 좀 어려우니까 그냥 뭐 투기가 뭐 극성이거나 아니면 난개발하거나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전부 다 부동산 문제라는 겁니다. 비효율적으로 개발되거나 뭐 이런 걸 전부 다 난개발이다. 자, 이러한 문제를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정부 역할이 아니죠. 어떤 형태로든 시장이 개입해 갖고 이걸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이걸 부동산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공적인 노력, 이거를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한 5문제가 나오는데 오늘 지금 첫 시간에 여기서 제가 좀 언급하지만 사실은 다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한 5문제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부동산 문제는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과 그래도 가장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게 토지라든가 주택 문제 이런 게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형태로 개입할 수 있는데 개입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 형태입니다. 첫 번째는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됐다.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됐다. 그 얘기는 시장에서는 필요로 한 양보다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란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누군가가 엄청난 이윤을 얻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요, 불공평한 소득 분배가 있다. 불공평한 소득 분배라는 것은 누구는 무진장 잘 살고 누구는 무진장 못 산다는 얘기죠. 요거를 해결하려고 보통 이제 무진장 잘 사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소득은 상당한 부분이 어떤 불로소득일 겁니다. 땅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어마어마한 이윤을 챙겨가고 주식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엄청난 이윤을 챙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외된 사람 없이 모두 다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것을 2번째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문제는 어떠한 특징이 있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자, 먼저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 문제가 발생하면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그냥 방치해 놓게 되면 점점점 악화되는 성향을 보입니다. 점점 악화된다.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토지 주택 공급을 중단하게 되면 주택의 양적, 질적 주택 문제는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택 공급을 자꾸 안 하게 돼 봐요. 그러면 주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철거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택의 양적 문제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낡고 노화되겠죠. 그러니까 질적 주택 문제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용 주제를 소홀히 하게 되면 수프롤이 확대되어 점점 악화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토지 이용객 같은 걸 소홀히 하게 되면 스프롤 같은 거는 그냥 한마디로 난개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가 엉망으로 개발되는 그런 형태를 스프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악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화된 거를 원래 상태로 이렇게 되돌리기는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는 힘들다. 이거를 가역이라는 게 뭐냐면 역으로 가능하게 하는 거를 가역성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되돌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것을 비가역성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집가가 한번 폭등하면 과거의 가격으로 내려가기 힘들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내가 땅을 가격이 비싸게 구입했다고 쳐볼게요.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폭락하니까 내가 폭락한 대로 팔겠다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언젠가는 올릴지 모르니까 그냥 갖고 있겠죠. 특히 도시토지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올라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갖고 있으니까 내려갈 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표의 토양을 파괴할 경우에 과거와 같은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기는 너무 힘들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하천이라든가 아니면은 바다 같은 걸 한번 파괴하게 되면, 갯벌 같은 거 파괴하게 되면 원래 상태의 건강한 그러한 생태계를 다시 복원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비가역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더 악화되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 해결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해결. 그러면 해결했다고 해서 모든 부동산 문제는 끝났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요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이 시작한다. 또 발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지속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속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1가구 1주택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폈다고 쳐볼게요. 근데 시간이 또 지남에 따라서
주택은 낡고 노후화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질적 주택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걸 해결하려고 또다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폈더니 또 인구가 또 증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양적 주택 문제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부동산 문제라는 놈은 이 인류가 지속하는 한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지속성이 있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동산 문제는 항상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복합성이다. 그래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것도 해결 수단도 어떻다고요?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해결 수단의 다양성.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내놓는 부동산 대책을 보면 단순히 뭐 조세와 관련된 정책이 아니라 세제, 금융, 재정, 주택 건축, 뭐 택지 개발, 뭐 기타 평가, 뭐 이렇게 다양한 정책을 총망라해서 정책을 내놓을 겁니다. 이걸 뭐란다고요? 해결 수단의 다양성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크게는 우리 이제 주택 문제와 어떤 문제라고요? 토지 문제로 대별할 수 있는데, 자, 주택 토지 문제는 먼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물리적 토지 문제다. 물리적 토지 문제라는 것은 토지는 새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토지 부족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도시 인근의 토지 이런 거를요, 물리적 토지 문제다. 그래서 항상 층수만 계속 올라가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적 토지 문제다. 자, 이렇게 한정된 토지를 서로 이용하려다 보니까 지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걸 지가 고해 문제다 집니다. 토지 가격이 쓸데없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 상당히 자꾸 비효율적인 토지용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효율적인 토지용이다. 무슨 얘기냐면, 자, 도시 인근에 토지를 갖고 있는데 내가 굳이 이걸 건물 지어갖고 분양하려다가 분양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크게 손해날 수 있는 거죠. 위험이 무지장 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도시 인근의 토지를 자세히 본다면 얘네들은 인구가 자꾸 도시는 인구가 증가하죠. 그리고 산업이 발달할수록 자꾸 토지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만 놔두더라도 언젠가는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시 곳곳에 자꾸 이렇게 개발하지 않고 남겨놓은 땅 있죠. 지가 상승만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해놓고 있는 땅들, 이런 땅들을 공한지라고 표현할게요. 이 공한지 같은 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비효율적인 토지용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분배의 부적정이다. 자, 분배의 부적정이라는 표현 자체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은 아버지를 잘 만나갖고 아버지 뭐 할아버지 잘 만나갖고 뭐 3억을 그냥 용돈으로 받은 겁니다. 용돈 받아갖고 어디 개발이 예상된 지역에 땅을 구입했더니 뭐 6개월 만에 얼마 됐다고요? 6억이 됐대나 뭐 이렇게 해서 한 3억 챙겼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뭐 직업도 마땅치 없습니다. 그냥 맨날 낮에는 놀다가 뭐 골프장에 다니고 해외에 나가고 그러다가 이게 뭐 이렇게 막 골프 치고 이제 그 부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류들은 힘께나 있고 돈 좀 있는 사람끼리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이 개발된다는 정보를 듣고서 또 6억짜리 구입했더니 뭐 1년 만에 뭐 배로 뛰었대나 이렇게 해서 뭐 돈을 챙겼는데, 을이라는 사람은 뭐 가진 것도 없는 집안, 그 다음에 가진 게 없으니까 배운 것도 없겠네요. 그러니까 뭐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갖고 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까 결국은 뭐 그 공장 같은 데 다니시면서 한 달에 근근히 한 150만 원 정도 벌면, 자, 이걸 가지고 어디다 뭐 요즘에 쓰기도 바쁘죠. 통신요금 뭐 애들 통신요금 몇 군데 내면 거의 다 없어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입장이고, 그보다 더 떨어지면 뭐 다행인데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이고 맨날 입장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자, 이러한 소득을 여기서 3억, 이러한 6억 이런 거를 뭐라 하냐면 그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로소득. 그 다음에 이러한 소득을 근로소득이라 하는데, 어떤 사회가 건강한 사회고 건전한 사회다 그러면 당연히 근로소득보다는 불로소득보다는 뭐가요? 근로소득이 훨씬 더 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된 영문이지, 이러한 불로소득은 무지막지하게 커지고 근로소득은요 점점 쭈그러드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그러니까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계속 더 큰 땅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상위 잘 사는 사람 1%가 개인 소유 땅의 거의 몇 %라고요? 50% 이상을 다 갖고 있다. 그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상당히. 그리고 자, 우리나라의 뭐 그 친일파의 거두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일본적으로 협조하면서 친일 매국 행위를 했던 사람들 있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친일파라고 하죠. 친일파. 이런 사람들의 이제 거의 그 친일파의 대부격이라고 할까요? 이완용이가 갖고 있었던 땅이 거의 457만 평 정도 된답니다. 그 땅이 우리나라 여의도 면적이 한 10배 정도 되는 땅인데, 뭐 맨날 신문지상에 뭐 친일파 재산을 환수한다 이렇게 계속 막 떠들고 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재산을 친일파의 그 이완용의 땅을 환수한 거는 3,000평도 안 됩니다. 3,000평.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거의 그것도 그거 안 주겠다고 달려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는 몇몇 소수의 집단들이 거의 잠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소득 분배가 상당히 어떻다고요?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주택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택 문제는 양적 주택 문제와 질적 주택 문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양적 주택 문제다. 두 번째는요, 질적 주택 문제. 양적 주택 문제는 가구 수가 있는데 가구 수에 비해서 실제 주택 수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요거를 양적 주택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걸 따질 때는 이렇게 따져야 됩니다. 자, 가구 수에다가 필요 공가라고 해서 요것도 집어넣어야 됩니다. 필요 공가라는 게 뭐냐면 이사 오고 이사 가는 과정에서 며칠씩 좀 비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 날짜도 안 맞을 수 있고 도배 같은 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한 비어 있는 방 있죠. 비어 있는 집 이런 걸 감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필요 공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수에 대해서 주택 수가 더 많아야 되는데 주택 수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요거를 양적 주택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011년부로 이미 그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양적 주택 문제는 해결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자가주택 보급률 그러니까 아직도 집 없는 사람이 한 40%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가주택 보급률이 60%니까 물론 그 이유야 뭐 우선 자기가 일부러 전월세 사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집 없는 사람이 거의 반 가까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OECD 기준으로 해서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OECD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1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 중에 정부가 공공이 지어서 임대하는 주택이 한 13%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5%에 못 미치는 아주 최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제일 꼴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런 상당히 열악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게 전부 다 뭐라고요? 양적 주택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질적 주택 문제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데서 오는 불만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있죠. 이런 것들을 질적 주택 문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30평 살다가 나의 불만이다. 그래서 40평을 사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시장 기능을 통해서 알아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소위 말하는 달동네라고 하는 주택들이 있는데 거기 있는 주택들은 일단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위생에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달동네는 불량주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량주택의 문제. 이걸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요, 질적 주택 문제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자, 이거와 관련돼서 몇 가지 주요한 사항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집가고의 폐단이다. 집가가 이렇게 쓸데없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는 원래는 토지에는 가격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이거를 어떤 책을 돈 받고 팔려는 이유가 뭐예요? 이 책 만드는 자 입장에서는 이걸 만드는데 생산비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 생산비에다가 정상적인 이윤을 포함해서 받고자 하는 게 가격입니다. 근데 토지라는 놈은 애초에 누가 만든 게 아니죠. 신이 이용하라고 공짜로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가격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이거를 누군가가 소유하면서 이거 팔 때 돈 받고 팔고 빌려줄 때 돈 받고 빌려주다 보니까 가격과 임대료가 생긴 거지 원래는 생기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막 그것도 어느 정도 올려야 되지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떠한 폐단이 있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집가가 쓸데없이 계속 올라가니까 기억번 보시니까 그 집가구의 폐단 중에 투기 심리가 만연된다. 그러니까 돈만 생기면 자꾸 거기다가요
토지에다 자꾸 투자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또한 그럼 이런 분들은 일할 맛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근로의욕이 상실되고 또한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 문제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는 공장을 짓겠다, 상가를 구입하겠다. 그러면 토지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쓸데없이 굉장히 높으니까 공장 같은 건 짓기도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설사 비싸게 땅을 구입해서 공장을 지었다고 쳐보자. 그러면 고스란히 그걸 생산 원가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인플레가 발생될 여지가 농후해집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우리나라 물건을 사가는 것을 수출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파는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물건이 상대적으로 비싸다. 그러면 안 사려고 할 거죠. 그러니까 수출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는 도로를 내겠다, 공원을 만들겠다. 그러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땅이 쓸데없이 투기적 수요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바람에 공공용지 확보하기가 매우 곤란하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 복지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주택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땅을 비싸게 구입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분양가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한 만약에 분양가를 못 높이게 한다 그러면 그 어떤 주택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싸구려 자재 이런 걸 갖다가 지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또한 자꾸 막 층수를 계속 올리는 고층화 현상도 나타나죠. 그리고 그 부동산 가격이 집 가격이 너무 비싸지니까 결국은 내 집 마련하기 너무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가주택 보급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합리하게 그 토지 가격이 높으니까 자꾸 과밀화의 요인이 되면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토지용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자꾸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꾸 외곽으로 나가서 듬성듬성 막 집을 지으려고 하고 직주 분리 현상 이런 나타나죠. 그러니까 자꾸 안에는 비싸니까 밖에 나가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싼데. 그러니까 직주 분리다. 직장은 주거지에 도심에 두고 주택은 외곽으로 두는 그러한 현상이 자꾸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 토지 문제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그 필요 공가율이라고 해서 몇 가지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필요 공가율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사 오고 이사 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비어 있을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필요 공가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 합리적인 그런 비어있는 집의 비율이 있죠. 이런 거를 공가율, 합리적인 필요 공가율 해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공가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마찰적 공가 현상은 이렇게 필요 공가 때문에 생기는 빈집의 현상이죠. 이런 거를 마찰적 공가 현상이다. 이렇게 해주고 의도적 공가 현상은 그야말로 의도적으로 비워놓은 거 아닙니까? 별장이라든가 컨도미니엄. 주택의 방기 현상은 방기라는 것은 그냥 방치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촌의 빈집 같은 거 이런 거 일부러 방치해놓고 서울로 올라오신 분 계시죠? 이런 것들을 방기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통계적 공가 현상이다 해서 우리 주택 센서스 그러니까 주택 조사할 때는 3분의 2 이상이 건축이 됐다. 그럴 경우는 다 이제 집으로 다 포함시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아직 안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계적 공가 현상이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이제 분배가 이렇게 개선돼 있냐, 분배가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냐. 적정하다는 얘기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고, 부적정하다는 얘기는 잘 사는 사람은 무진장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요 무진장 못 사는 격차가 심하다는 얘기죠. 이거를 분배의 부적정이라는 겁니다. 부적정.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이 정도 된다고 쳐볼게요. 한 달이면 한 달간의 국민소득. 자, 이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계층을 돈이 있는 계층과 없는 계층으로 구분한 다음에 10개 계층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상위 계층은요, 하위 계층이라 한다면, 자, 10분위 분배율이라는 게 뭐냐면, 10분위 분배율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상위 20%가 갖고 가는, 상위 20%가 이만큼 하니까, 얘네들이 갖고 가는 소득의 점유율이 한 이 정도 되겠네, 이 정도. 요거 보내, 하위 40%가 갖고 가는 소득의 점유율. 이걸 뭐라 하냐면 10분위 분배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분배가 개선됐다는 얘기는 잘 못 사는 사람은 소득이 늘어나면 좋겠죠. 잘 사는 사람들 소득이 줄어들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10분위 분배율이 클수록 분배는 개선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분위 분배율이 클수록 분배는
개선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로렌스라는 사람은 그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소득 분배를 측정하는 척도를 한번 쭉 만들어 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다가는 인구의 누적 점유율이다 해서 인구를 1명, 2명에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일렬로 쫙 세워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5% 인구, 50% 인구, 100% 인구 이렇게 쌓아놓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소득도 여기다가 소득의 누적 점유율이다 해서 이 10%의 소득, 20%의 소득, 50%의 소득 이렇게 점점 쌓아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는 100%의 소득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모든 사람이 소득이 똑같다고 가정해 볼게요. 한 달간에, 이게 한 달간의 국민소득이라면 한 달간의 소득이 모든 사람은 똑같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25%가 갖고 가는 소득은 딱 25%께 점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0%가 갖고 가는 소득은요, 딱 50% 가져가는 거죠. 모든 사람이 소득이 똑같다. 그러면 20%가 갖고 가는 소득은 25%가 갖고 가는 소득은 딱 25%를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50%가 갖고 가는 소득은요, 딱 50%를 점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50%가 갖고 가는 소득은 딱 50%를 점하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형태로 그려진다. 이런 거를 완전 평등선이다 해줍니다. 완전 평등선이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나라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모든 사람은 소득이 하나도 없고, 에버랜드 최대 주주가 이제 에버랜드가 삼성이 지주회사입니다. 그래서 에버랜드의 그 이재용 회장이 가장 최대 주주인데 이 사람 혼자 소득을 다 갖고 간다고 쳐볼게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99.999%는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99.99% 소득이 합치니까 0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건희 혼자 다 갖고 간다. 그럼 어떻게 그려진다고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완전 뭐라고요? 불평등선이다. 완전 불평등선이다.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못 사는 사람부터 노숙자부터 시작해서 이재용까지 일렬로 쫙 세워놨다고 쳐볼게요. 쫙 세워놓게 되면 25%가 갖고 가는 소득은 25%에 훨씬 못 미칠 겁니다. 25%에 훨씬 못 미쳐서 요점이 찍히겠죠? 요점이 찍히겠네요. 50%가 갖고 가는 소득도 50% 훨씬 못 미쳐서 이렇게 점이 찍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게 일반적인 형태의 로렌스 곡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나라가 분배가 개선됐다. 그 얘기는 이 로렌스 곡선이 어디로 갈수록요? 자꾸 대각선 쪽으로 갈수록 분배가 개선됐다. 평등한 사회다. 공평한 사회다. 이렇게 언급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요 로렌스 곡선은 이 어떤 나라의 소득 분배 구조를 한눈에 딱 볼 수 있어서 이제 바람직한 그런 형태가 되지만 나라별로 비교하기는 아주 곤란한 경우도 있겠네요. 나라별로. 왜 그러냐면 이렇게 그리는데 어떤 나라는 이렇게 그려지고 어떤 나라는 이렇게 그려지고 어떤 나라는 이렇게 그려지고 그러면 비교하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진이라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따서 진이 계수라는 걸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요 면적을 알파라고 한번 해보자. 알파. 나머지 면적을요,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진이라는 사람은 알파 플러스 베타 하면 요 전체 면적을 얘기합니다. 전체 면적 중에 알파가 차지하는 면적. 요거를 진이 계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나라가 완전한 평등한 나라다. 그럴 경우는 요 알파 면적, 얘 대각선, 이게 쭉 가더니 대각선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각선은 면적이 없는 겁니다. 실선은. 그러니까 0이라는 얘기죠. 알파 면적이 0이다. 그럼 0을 뭘로 놔도 뭐가 된다고요?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0일 때를 완전 평등한 사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나라에는 모든 사람은 소득이 전혀 없고 이재용 회장 혼자 다 갖고 간다고 쳐볼게요. 이재용이가 지금은 이제 이건희 씨가 이제 회장이지만 이제 이재용이가 이제 물려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용이 혼자 다 갖고 간다고 쳐볼게요. 그럼 얘가 이쪽으로 쭉 가더니 이쪽으로 딱 잘 붙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가더니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알파 면적이 이만하죠? 그럼 알파 면적과 알파 플러스 베타 면적이 똑같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얘를 똑같은 걸 나누니까 1이 되는 겁니다. 되니까 자, 어떤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겠는데 이 진위 개수는 자꾸 0으로 갈수록 분배는 어떻다고요?
개선돼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0으로 갈수록 분배는 개선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거비 부담 정도의 측정 방법이다 해갖고 몇 가지 좀 용어 정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슈바베라는 사람은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슈바베 지수라는 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슈바베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뭐 주거비와 관련돼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슈바베 지수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생계비 총액 중에 생계비라는 것은 어떤 저축하지 않고 쓰는 돈을 답을 하고요. 생계비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 생계비 중에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 이거를 슈바베 지수라는 겁니다. 자, 엥겔 같은 경우는 생계비 총액 중에 음식물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엥겔 지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슈바베 지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은 한 1,000만 원 정도 월 수입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사람이고, 을이라는 사람은요 100만 원 버는 자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자, 을 같은 경우는 그 돈 벌어서 옷 사 입고 그 다음에 밥 먹고 그 다음에 뭐 월세 같은 거 내거나 이런 게 쓰는 게 다일 겁니다. 다다. 근데 갑이라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옷 사 입고 밥 먹고 뭐 무슨 주거비가 들어가는 돈도 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뭐 수리비 같은 거 들어가는 게 다겠네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뭣도 써야 돼요? 가끔 문화활동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오페라 같은 데 가서 구경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체육활동도 많이 하죠. 골프도 좀 쳐야 되고, 그 다음에 간혹가다 외국에 나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행도 자꾸 가야 되고, 등등등 쓰는 돈이, 그 다음에 남는 돈이 있으면 저축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보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 생계비 총액, 이게 다 생계비가 되겠네요. 생계비 총액 중에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쓰는 돈 이게 다니까. 근데 갑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생계비 총액이 이 정도 되는데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저소득층일수록 슈바베 지수는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에 대한 부담 능력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부담 능력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PIR 지수라고 있는데, PIR 지수는 앞자리에 따서 프라이스, 그 다음에 인컴 레이시오 해가지고서 여기서는 뭐 프라이스는 주택 가격을 얘기하는 거고, 주택 가격, 그 다음에 인컴이라는 건 보통 연소득을 주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연간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요거를 PIR 비율이 하는 건데, 자, 요때 PIR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그 연간 소득이, 사람들의 연평균 소득은 몇 도 정해져 있는데 그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PIR 비율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PIR 비율. 자, 반대로 주택 가격은 그대로인데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들었다. 그럼 이것도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PIR 비율이 높아질수록 주거비 부담은 커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RIR 비율, 요것도 유사한 용어인데, 거기 나온 것은 렌트 인컴 레이시오 해갖고, 요거는 연간 임대료를 연간 소득으로 나눈 겁니다. 연간 소득. 그러면 RIR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그 연간 소득은 사람들의 그 연간 소득은 그대로인데 임대료가 올랐다는 얘기죠. 그럼 올라갈 수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연간 임대료는 그대로인데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들어도 이거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RIR 비율이 높아질수록 주거비 부담은 커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 확인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 도시지역의 토지 가격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급격히 상승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 일단은 지가고의 패단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가고의 패단. 그러면 택지 가격을 상승시켜, 그러니까 택지 가격이 상승하니까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택지를 구입하기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직주분리 현상을 심화시켜 통근거리가 길어지죠. 그러니까 도심 같은 경우는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자꾸 외곽으로 나가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통근거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조방적 이용을 촉진하고 주거지의 외연적 확산을 조정한다. 외연적 확산을 조정한다. 외부로 자꾸 나간다. 이건 맞는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조방적 이용이 아니라 집약적 이용을 촉진한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토지 가격이 계속 비싸니까 또 토지를 구입해서 그냥 2층짜리 3층짜리 지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층수를 계속 올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집약적 이용이라는 겁니다.
한정된 토지에다가 노동자본을 많이 투입하는 것을 집약적 토지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약적 토지용이 촉진된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조방적 이용이라는 것은 한정된 토지에다가 노동자본을 조금밖에 투입 안 하는 거를 조방적 이용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부동산 이용론 시간에 나올 겁니다. 용어가.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 한정된 사업비 중에 택지비의 비중이 높아져서 상대적으로 건축비의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의 성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토지를 비싸게 구입하는 바람에 이거를 아무래도 그 분양하려다 보니까 자, 비싸게 그 땅을 구입하니까 그 돈 거기다 뭐야? 건축비를 좀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자재 가격 이런 거를 좀 싼 자재 같은 거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능이 저하된다. 그다음 높은 택지 가격은 공동주택의 고층화를 촉진한다. 그러니까 땅을 비싸게 구입하니까 거기다가 층수를 계속 올리려고 하겠네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부동산 정책은 이러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공적인 노력, 요거를 부동산 정책이라는 겁니다. 자, 부동산 정책을 수행하는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됐다. 그래서 때로는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란다는 얘기죠.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것을, 이걸 경제적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제적 기능. 그러면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됐다, 그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갑이라는 가정이 있는데, 자, 이 아빠가 자, 퇴근하면서 네 식구가 먹을 수 있는 피자가 요 정도 크기인데, 요 정도 피자 정도 사왔어야 되는데 이따만한 피자 사갖고 남았다는 얘기죠. 남으면 뭐 버리기도, 뭐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뭐 맛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낭비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갑이라는 가정에서 자, 이 요따만한 피자 사왔어야 되는데 조그만 피자를 사갖고 엄마는 못 먹고 애들하고 뭐 아빠만 먹었다는 얘기죠. 이것도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다는 얘기는 이 어떤 가정이면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재화를 필요로 하는 양만큼, 자원을 필요로 하는 양만큼 적정히 배분했을 때 이거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국가 전체의 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전체의 자원도 필요로 하는 곳에 필요로 하는 양만큼 딱 적정히 배분했을 때 이거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란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는 상당히 부적절한 그러한 자원 배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나라가 성장하는 데는 상당히 힘들어질 겁니다. 부쩍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비효율적으로 자원 배분됐다, 이거를 시장이 실패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장 실패. 자, 시장 실패라는 것은 어떤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이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랄 경우는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가격과 수량이 조정되면서 그 균형 양이 형성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 있죠.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라면서 누군가가 엄청난 이득을 얻어갑니다. 이런 상태를 시장이 실패했다 하집니다. 시장 실패.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독점이라든가 과점, 이런 시장이 있다. 이럴 경우는 필연적으로 시장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간단히 왜 시장이 실패하냐. 자, 시장 실패가 뭐라고요? 때로는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라면서 누군가가 엄청난 이익을 얻어간다는 얘기죠. 시장 실패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독점이라는 것은 공급자가 한 명이 시장이죠. 한 명이 시장인데, 자, 이거는 A라는 방법으로 생산할 수 있고 얘는 B라는 방법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방법은 물건을 1000개를 생산하는 방법이고 얘는요 100개만 생산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공급자가 한 명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물건을 많이 생산하면 뭐 물건이 남아도니까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은 1000원 정도 한다고 쳐볼게요. 근데 물건을 조금 생산하면 서로 막 구입하려니까 가격은요 뭐 폭등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생산하 매출액은 100만 원씩 똑같다고 쳐볼게요. 똑같다면 자, 공급 독점자는 어떤 식으로 생산하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생산하지 않고 조금 생산하려고 할 겁니다. 왜 조금 생산하냐면 조금 생산해야 재료도 10분의 1만 구입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람도 10명 채용할 걸 1명만 채용해도 되죠.
수도요금, 전기요금 똑같이 10분의 1로 막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겨갑니다. 결국은 이러한 시장을 뭐라고 해요? 독점 시장을 하는데, 독점 시장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양보다 훨씬 적게 생산하면서 얘들은 무지막지하게 높은 이익을 얻어간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대표적인 시장이 실패했다 표현합니다. 자,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공공재라든가 공공재의 문제가 있다든가 뭐 규모의 경제 아니면은 외부 효과, 자, 그 다음에 뭐랄까요? 또 무슨 뭐 정보의 비대칭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필연적으로 시장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간단하게 잠시 후에 해결하고, 불공평한 소득 분배가 있다. 이거는 아무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하더라도, 자, 잘 사는 사람들은 무진장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요 무진장 못 산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져가는 거고, 빈둥빈둥 나태하고 그 다음에 놀고 있는 사람들은 적은 소득을 가져가야 된다. 이건 확실한 거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이 고소득층이 가져가는 소득의 상당 부분은 토지를 잔뜩 갖고 있다는 이유로 가만히 앉아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기는 거 아닙니까? 임대료 같은 거. 그 다음에 주식을 잔뜩 갖고 있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소득의 상당 부분을 그분들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사실상.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불공평한 소득 분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시대에 살아나가는데 누구는 무진장 잘 살고 누구는 무진장 못 사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 다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개입해서 사람들 간의 그 형평성을 높여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형평성, 공평성을 높여보자. 이렇게 해서 개입하는 것을 뭐라 하냐면 정치적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치적 기능. 그러니까 양자 간에는 어쩐지 내용 자체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극단적인 용어입니다. 효율성을 강조하는 나라를 자본주의 국가라는 거고, 형평성을 강조하는 나라를요 사회주의 국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효율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국가 전체에서는 필요로 하는 곳에서 필요로 하는 욕구에 충족하는 만큼 그 기업들이 그 소비자 욕구에 맞춰서 이거 제품을 생산할 때, 이때 그 적정하게 생산할 때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됩니다. 근데 소비자의 욕구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의 욕구에 맞춰서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은 결국은 엄청난 자본력을 갖고 있는 집단이라든가 기술력이 갖고 있을 때, 그때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도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는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은요 계속 못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회주의 국가는 어떠냐? 형평성은 높일 수 있지만 어쨌거나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배분하자, 이런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 빈곤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뭐 훌륭한 나라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요즘에는 극단적인 어떤 이데올로기 시대는 지났죠. 그래서 어떤 나라가 이쪽으로 치중하냐, 이쪽으로 치중하냐, 이 차이만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효율성은 중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형평성은 달성해야 되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달성할 것인가, 이거를 사회적 목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개입하는 거 있죠. 이걸 뭐라 하냐면 정치적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는 대부분 주택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은 대부분 그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같은 게 너무 비싸니까 그 저소득층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규제하겠다. 임대료를 지원해 주겠다. 공공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겠다. 분양가 같은 거 규제하겠다. 이런 걸 전부 다 뭐라고요?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시장 실패에 대해서 조금 좀 자세히 알아본다면, 이 공공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공공재는 어떤 재화를 말하냐면 이러한 재화를 말합니다. 어떤 재화냐면 우리 이제 도로라든가 뭐 공원, 우리 그냥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변에 있는 뭐 마을 뒷산이라든가 아니면 공중 화장실 같은 거, 공중 화장실 이런 등등, 교량이라든가 다리 같은 거 이런 등등을 뭐 일종의 이제 공공재라고 해볼까요? 이런 재화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일단은 비경합성을 갖고 있습니다.
비경합성이라는 것은 이런 걸 이용하려고 서로 막 다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사과 같은 경우는 서로 돈을 많이 치르는 사람이 사간다. 뭐 이런 걸 경합성이 따집니다. 근데 얘네들은 서로 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함께 소비하더라도 소비량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요, 비경합성이다. 그 다음에 비배제성은 또 뭐냐면,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도로를 걷고 있는 사람 보고 너 세금 안 냈으니까 도로 걷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우리 동네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공중 화장실을, 지하철역 안에 있는 공중 화장실을 당신은 그 차비 안 냈으니까 화장실 이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뭐요? 비배제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재화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사적 주체한테 건설하도록 맡기게 되면 건설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과소 생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무임승차자다 해갖고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막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건설해 놓으면 공짜로 이용하려고 하지, 굳이 자기 돈 들어가면서 이걸 개발하려고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부가 나서서 도로도 깔고 공원도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공이 만든 제하다 해서 공공재를 하는 겁니다. 원래 이러한 제하는, 자, 이 그 공공재는 어떤 특성이 있다고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고 있는 제하를 공공재라고 하는데, 이러한 제하를 주로 이제 정부가 이제 개입해서 지을 수밖에 없다 해서 공공재라는 명칭을 씁니다. 정보의 비대칭이다. 정보의 비대칭은 어떤 우수한 정보를 갖고 있는 자들은 자기가 지불한 대가 이상의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손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쪽이 이문이면 한쪽은 손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이 항상 효율적으로 배분되려면 지불한 대가에 상응하는 만큼 자원이 배분됐을 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해줍니다. 거기에는 이런 경우도 다 정보의 비대칭과 관련되어 있는데, 도덕적 해이라고 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보험사하고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는 이 사람의 특성을 잘 몰랐다는 얘기죠. 숨겨진 어떤 그 행동을 잘 몰랐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중에 계약, 보험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막 물어달라, 뭐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이렇게 그 거래 이후에 어떤 숨겨진 행동이 드러나는 걸 뭐라 한다고요? 도덕적 해이다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역선택이다 해갖고, 중고차 매도자가 있고 중고차를 매수하라는 자가 있다고 쳐볼게요. 매수자가 있다면, 자, 이 매도자는 그 차에 대한 결함을 정확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매수자는, 근데 결함을 굳이 얘기하면서 파는 사람 별로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 그 매수자는 좀 손해보고 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나중에 거래 이후에 뭐 차가 뭐 섰다면 이 사람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거래 이후에 숨겨진 어떤 재화의 특성이 나타나는 경우 있죠. 이런 것들을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역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외부 효과는 부동산과 관련돼서 중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행위가 남들한테 큰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그 이익을 주고도 그에 대한 대가를 못 받거나 아니면 보상 안 하는 경우 있죠. 이런 거를 외부 효과인데 부동산과 관련돼서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택 한복판에서 연탄공장 차렸다 그러면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보상을 안 한다. 이런 걸 전부 다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이거는 별도로 공부하실 거고,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는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장기 생산 비용이 전부 절감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규모의 경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나가다가 수박을 사려고 하는데 한 통을 구입한다 그러면 좀 10,000원에 구입하는데, 만약에 내가 이러는 겁니다. 리아카 장소 아저씨한테 거기는 리아카 있는 수박 다 주세요. 6,000원씩이에요. 그러면 아저씨도 얼른 팔고 가서 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싸게 구입하니까 조금 싸게 팔더라도 그 지역을 다 석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마트가 하나 들어서면 세탁소건 아니면 피자 가게건 아니면 뭐 치킨집이건 무슨 일상생활 물품을 사건 뭐 다 망하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 한다고요? 규모의 경제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독점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결국은 이러한 불안정 경쟁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시장 투표를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